이때 이성계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사불가론이라고 하는 걸 내는 거죠. 네 가지 안 되는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불가론. 자, 오늘은 차근차근 한번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첫째,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거역하는 것은 안 되는 일이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거역하면 안 된다. 이거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대로 작은 군대로 큰 군대를 거역하면 안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거 군인은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군인이 내 병력이 약해서 저쪽하고 못 싸우겠어요. 그러면 비겁한 군인이잖아요. 이성계는 그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거역하면 안 된다. 이 말은 맹자를 알아야 제대로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맹자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소사대, 작은 나라를 가지고 큰 나라를 섬겨서 보호기구, 그 나라를 보존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여러분은 맹자를 모르니까 이소역대, 이거 작은 나라가 큰 나라, 이거 제대로 이해를 못하지만 이 당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맹자의 그 구절 정도는 다 외워요. 그러니까 이성계가 이 말을 했을 때 이게 사대를 해야 된다고 주장한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한 거죠. 이거는 군인의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치가의 말입니다. 자, 정몽주, 정도전을 만난 다음에 이성계가 얼마나 빨리 정치 학습이 됐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해요. 그래도 저는 이성계가 맹자를 읽었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맹자를 제대로 읽은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옛날에 이성계가 그걸 했다고요? 저는 그건 아니고 누군가가 요약해서 아마 가정교사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거나 이게 첫 번째 안 되는 이유. 두 번째 안 되는 이유는 여름에 군대를 일으키면 안 된다. 여름에 군대를 일으키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농번기라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군인들이 전부 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잖아요. 농번기에는 군대를 일으키는 게 아니다. 이게 두 번째 안 되는 이유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온 나라를 들어서 북쪽을 공격했을 때 남쪽이 허전해지고 그러면 왜구가 그 빈틈을 노리고 들어올 것이다. 이거 일리가 있잖아요. 이거는 정말 군사 지휘관다운 그런 판단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는 더해요. 네 번째는 지금 장마철이다. 장마철에 군대를 일으키면 활에 악교가 녹아서 이게 풀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활 좀 쏴본 사람은 다 할 수 있는 이야기죠. 특히 이성계는 정말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게다가 장마철에는 군대에 전염병이 돌 수도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장마철에 군대를 일으키면 안 된다. 하나는 정치가의 발언이고 나머지 셋은 군인의 발언입니다. 이걸 가지고 안 돼요라고 했는데 묵살돼요. 안 돼. 그대로 가. 그래서 이성계는 이제 입이 이만큼 나왔겠죠. 투덜투덜. 그러면서 이제 어쩔 수 없다. 이거 여기서는 더 항명하면은 군법으로 다스리게 되는 거니까 여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1388년 4월 18일 날. 4월이 무슨 장마철이냐고요? 음력이잖아요. 음력이니까 이제 막 장마철로 접어드는 그 시점이 되는 거예요. 평양의 우왕이 행차해서 거기에서 열병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군대가 출동하는 거예요. 최영이 팔도 도통사, 조민수라는 사람이 좌군 도통사, 이성계가 우군 도통사. 자, 그러면 이제 지휘관의 서열이 1, 2, 3 이렇게 정해지는 거죠. 언제나 좌우가 있으면 좌가 우보다 높은 거니까요. 자, 군대 합이 좌우군 통틀어서 38,830명. 고려사에 있는 어떤 기록보다도 자세한 구체적인 기록이 여기에 나와요. 조민수와 이성계가 지휘하는 좌우군이 모두 38,830명. 그 다음에 겸 해가지고, 겸은 뭐 심부름하는 사람, 시중 드는 사람, 뭐냐면 비전투 병력이 11,634명. 전투병, 비전투병 합쳐서 54,464명의 군대가 편성된 거예요. 요동을 공격하는데 총 병력이 54,464명입니다. 이거 너무 적지 않아요? 좀 적죠. 그래서 그때 사람들도 이게 적다는 걸 생각을 했는지 우리 10만 대군이라고 부르기로 해가지고 10만 대군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여기에 동원된 말이 21,682필입니다. 이걸 가지고 요동을 공격한다.
요동을 공격한다고 하는 것은 명나라와 전쟁을 시작한다는 건데 과연 명나라와 전쟁을 해서 승산이 있었을까요? 또는 승산이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둘 다 아니라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이건 무모한 결정이다.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이 이때 끝까지 가서 싸웠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냉정하게 한번 이 계산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5만 명의 군대로 명나라와 싸워서 이길 확률이 얼마나 됐을까? 정신승리를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 나라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예요. 냉정하게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때 최영이 그랬고 지금 우리가 그렇습니다. 원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협공을 제의해요. 그런데 이때는 이미 원나라가 자기도 지키지 못할 상태가 돼 있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최영의 이 연합작전 전략이죠. 이거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얘기예요. 자, 5만 병력으로 명나라와 싸운다. 자, 이래서 이제 입이 이만큼 나온 이성계가 군대를 끌고 가요. 가다가 압록강까지 갑니다. 압록강을 건너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명나라 영토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정말 가기 싫었던 모양이에요. 4월 18일 날 평양을 출발하는데 빨리 안 가요. 5월 7일 날 압록강 앞에 있는 섬이에요. 위화도에 들어갑니다. 정말 위화도까지는 어떻게 가는데 위화도에서 강을 하나 더 건너면 정말 명나라 가는 거예요. 위화도에 진지를 구축하고 안 가요. 그리고는 계속 거기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회군을 계속 건의하는 겁니다. 비가 너무 와서 물이 넘쳤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이소사대,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는 것이 보국의 길입니다. 이런 말도 하고 박이중이 지금 명나라에 갔으니 박이중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런 말도 하고 지금 정말로 장마철이라 활이 풀어졌어요. 갑옷이 너무 무거워요. 군사와 말이 너무 지금 힘들어요. 돌아가게 해주세요. 갖가지 이유로 거기에서 돌아가게 해달라고 회군을 요청하는데 우왕과 최영이 안 돼. 아, 여기서 한 가지 빠뜨린 이야기가 있군요. 왜 최영이 직접 안 갔을까요? 왜 이성계와 조민수가 싫은 사람들이 군대를 끌고 가게 하고 최영은 정작 안 갔을까요? 최영이 가려고 했더니 우왕이 못 가게 했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적에 공이 마침 제주도에 있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지금도 공이 나를 떠나게 되면 나를 누가 지키겠어 해가지고 우왕이 계속 칭얼거리면서 최영을 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영이 직접 가지를 못해서 천추의 한을 남기게 되는 건데 최영은 최영대로 믿는 구석 하나가 있었을 거예요. 누구냐면 바로 조민수라는 인물이죠. 조민수는 이성계보다 상급자잖아요. 좌군도 통사 아닙니까? 조민수는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조민수가 아무 말을 하지를 못해요. 이성계의 강력한 요구에 조민수가 승낙을 하고 말죠. 5월 22일 날 위화도에서 군대가 방향을 남쪽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6월 1일 날 개경 앞에 들이닥치고 시가전을 벌려요. 그래서 6월 3일 날 개경이 이성계의 손에 떨어지고 최영은 그날로 고봉현, 지금 고향입니다. 여기로 1차 유배가 되었다가 바로 경상도 지금 창원이죠. 하포로 유배가 됩니다. 그리고 닷새 뒤에요. 6월 8일 날 우왕이 강화도로 추방이 돼요. 이때 또 우왕이 환관 같은 사람들 한 80명 정도를 무장시켜서 싸우려고 나섰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싸움이 얼마나 실제로 그 싸움이 됐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우왕이 강화도로 추방되고 다음 날 9일 날 창왕이 옹립되면서 위화도 회군이 성공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위화도 회군에 대한 평가를
너무 반역이다 이렇게만 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요. 이것이 잘한 것이냐 못한 것이냐는 것은 결국 역사적인 평가에 맡길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 역사적 평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 5만 명의 군대로 명나라와 싸워서 이길 수 있었겠느냐는 이 점이라고 생각해요. 위화도 회군 이후에 철령의 문제가 외교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고려의 이런 주장을 명에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철령의 문제가 논의되지를 않아요. 이것이 고려의 외교적 성과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고려 땅을 뺏으려고 하면 고려가 무리를 해서라도 전쟁을 한다고 하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는지는 어느 한 가지로 단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외교적 노력과 이런 무모한 군사행동, 이것이 합쳐져서 명으로부터 굳이 고려와 전쟁을 하면서까지 그 땅을 빼앗을 이유가 있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최영의 무모한 전쟁이 고려 영토를 빼앗기지 않는데 도움이 됐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요소도 분명히 있어요. 자, 최영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요, 6월 3일 날 고봉현 고향으로 유배되었다가 6월 5일 날 하포 창원으로 옮겨졌다가 7월 달에 충주로 다시 옮겨졌다가 12월 달에 참형에 처해집니다. 참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목을 베는 사형의 방식이죠. 고려에서는 가장 중형에 해당하는 이 사형 방식입니다. 최영, 그래서 큰 별이 떨어진 거죠. 공과에 대한 평가는 어쨌거나 고려 말에 최영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람이 또 없기 때문입니다. 최영이 죽은 다음에 평가는 이렇게 됩니다. 늙어서 식견과 사료가 전도되고 창란되어 헛되이 요동을 공격하는 군대를 일으켰다. 이 요동을 공격한 것이 무모했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윤소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데, 당시 사람들이 그래 라고 했다는 거죠. 공로는 한 나라를 덮었으나 죄는 온 천하에 가득하다. 자, 이걸 지금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하지만 공보다 과가, 죄가 더 크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인데요. 세상 사람들이 명언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최영은 개인적으로는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이었고 죽음마저도 당당하게 표현이 됩니다. 형을 받을 때도 말과 안색이 태연자약하였다. 그거 있잖아요. 나 떨고 있니? 이런 거 안 한 거예요. 그가 죽던 날 도성 사람들이 장시를 파하고 먼 곳 가까운 곳에서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길거리에 아이들과 골목에 부녀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를 위하여 눈물을 흘렸다. 시신이 길가에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말에서 내렸다. 한 시대의 영웅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존중을 한 겁니다. 존중을 받을 만한 위인이었음에는 분명해요. 하지만 역사적인 평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과연 최영은 그런 존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자기 역할을 다 했는가? 이인임, 임견미 영방의 15년 권세 동안 최영은 과연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한 시대가 자기에게 부여한 짐을 최영은 기꺼이 짊어지려고 했는가라는 이 문제입니다. 한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 사람 자체로서 끝나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부여된 짐이 있습니다. 이 짐을 어떻게 짊어지고 가는가라는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저 장사미사가 아니라 역사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영에게 정말 묻고 싶어요. 최영은 자기에게 부여된 그 짐을 인식하기는 했을까? 이 질문을 말이죠. 지금까지 이익 주는 역사의
이익주였습니다.